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탄핵, 국조, 특검, 일종의 삼두마차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를 조여들고 있지만 끝내 이 삼각파도에서 벗어나겠다는 몸부림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 공개를 둘러싸고 여야는 지난 주말에도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야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이 답변서가 언론에 공개는 됐는데 내용은 궤변 수준이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답변서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오늘은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이시자 국조특위 야당 간사 그리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야당 간사이신 박범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내부 사정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왜 웃으세요? 다 한계통이에요. 간사 세직이. 네, 그러니까요. 다 그러니까 야당 간사 전문 정치인 같아요. 다야 먹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다 한계통이라 그냥 이해해 주세요. 네. 의원님 요새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네.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참 눈끝을 세웠네요. 네. 하나하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탄핵소추위원단 야당 측 요구로 그제죠. 일요일 날 답변서가 공개가 됐는데요. 공개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대리인단이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법이 맞습니까? 대리인단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제 주장은 답변서가 공개되면서 그 수준이 드러났는데요. 네. 제가 드리는 어드바이스는 좀 수준이나 좀 높이고 그런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답변서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 탄핵소추위원단의 의결을 통해서 공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아니 위법이면 위법이고 위법이 아니면 아닌 건데 위법인데 헌재가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달라. 네. 이것도 역시 수준을 가늠케 하는 언어입니다. 표현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이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위법인데 헌법재판소가 소송 지휘권을 발휘해달라, 행사해달라. 이게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위법이면 고발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법이면 권성동 위원장과 저를 고발하면 되죠. 네. 그럼 그 말씀이고요. 위법이 아니면 그냥 입을 닫고 있으면 되는 건데 위법이니까 헌재가 소송 지휘권 행사해달라는 얘기는 적당한 이것도 저것도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헌재한테 그냥 쟤네들 지적해 주세요라고 이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한테 이렇게 쟤네들 왜 저래요? 혼내주세요. 이런 거예요? 네, 그거 혼내주세요. 요즘 너무 유행하는 말인데. 쟤 좀 혼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 얘기죠. 대통령 참 대리인이라는 사람들이. 참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좀 다뤘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좀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이제 어제 의원님께서도 다른 방송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의원님 좀 어떠세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준이 낮다. 수준이나 좀 높여라. 이런 말씀이시지만 전반적으로 좀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법조에서 쓰는 그 소위 정통, 그 정통파들이 쓰는 그 법정 서면들, 준비 서면이라고도 하고 답변서라고도 답변서가 나오면 그 뒤로는 이제 준비 서면, 의견서 이런 표현 등으로 이제 서로 주고받는데요. 정통들이 쓰는 그런 양식과 형식과 표현이 아니라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제가 보면 대표 대리는 물론 검찰 출신, 검사 출신이니까 법조에서 오랜 경력이 있었습니다. 10억이니까 우리 팀의 황정근 팀장하고 같은 기수네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 특히 제가 지적해서 그랬지만 손범규 대리는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고
법조 쪽보다는 아무래도 정치에 가까우신 분이고 그래서 그렇는지 뭐 손범규 대리인의 작품이라고는 뭐 단언하는 건 아니고요. 네. 어떻든 키친 뭐 캐비넷이니 화이트하우스 버블 같은 거는 우리한테 쓰지 않는 말이고 우리 법제에 없는 거고 관행에도 없는 거니까 네.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더라. 그러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은 전부 뒤에서 돕겠습니다. 이름은 걸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이게 그 작성된 것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변호인단 구하기 전 일주일 전에 쓰여진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른바 정통파들이 쓰는 그런 답변서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는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대통령 그 검찰 수사 국면에서 변호인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썼거든요. 네. 그분이 사실은 많이 망쳤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 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자기가 편한 사람, 대통령이 네. 편한 사람, 또 낯익은 사람을 이제 정치적으로는 얘기죠. 네. 그런 사람을 쓰게 되고 정말 그 최고의 에이스를 쓰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수첩에 올랐던 사람이라든지 네네. 편한 사람 그 얘기인데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대리인들도 어떻든 이런저런 인연이 있는 사람들인 걸로 보여지고 네. 내노라는 소위 보수의 정통 원로 변호사들의 도움은 청했는지 모르겠는데 받지는 못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랬다면 문장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원로 변호사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4% 5%짜리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단 일종의 이제 법조계에서 신망 있는 변호사님들, 그러니까 원로 변호사들이 도와주기도 좀 민망한 그런 수준의 범죄 의혹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온 국민의 지탄과 빨리 하야라는 그러한 그 지엄한 명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누가 대놓고 도와주기도 어려울 거고 뒤에서 도우려면 그것을 매개하는 네. 일종의 그 심부름꾼들이 뛰어다녀야 되는데 네. 청와대 구조가 지금 현재 그렇게 돌아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 위법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서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요일 날은 왜 그렇게 육두문자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심각한 그 험한 상황이 됐습니까? 네? 장윤성 기자님 그 얘기는 그냥 어쨌든 결과는 공개가 됐고 야당 민주당 측 대리인들이 뭐 몇 명이라도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네. 그런데 뭐 저로서는 마지막 정말 어떤 뭐 절체절명의 네. 마지막 상황이라고 만약 그것이 공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네. 저희들은 그 소추위원단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네. 참여하기 직전에서야 명단을 통보해 드린 거고요. 네. 공개도 그때 한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참여 안 하고 그냥 보조 참가라는 방식이 있어요. 보조 참가. 보조 참가. 제3의 참가인데 일종의. 네. 그걸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냥 보조 참가 형태로 이 탄핵 심판에 참여를 하려는 그런 것까지도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런 절체절명 때문에 있었던 그 뭐 해프닝이라고. 그러나 결과는 공표됐고 민주당 목 대리인들이 참여하게 됐으니까 네. 그렇게 좀 봐주시죠. 권성동 위원장이 버틴 겁니까? 물론이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저도 뭐 권 위원장께 대들었고 네. 세게 대들었고 네. 그 권성동 위원장이야 이제 법사위원장이고 저는 간사고 네. 또 법조 선배인데 네. 나이 차이도 나고 그래서 뭐 권성동 위원장도 뭐 할만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죠. 그렇군요. 그 어제 하루 만에 이 답변서를 많은 국민들이 보시고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고요. 네네. 전문도 막 나오고 이랬는데 네. 이 내용을 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심리를 좀 당기겠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 대리인단 주장대로 하나하나 다 일일이 다투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 답변서의 퀄리티, 질의 문제는 아까 네.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측도 소추위원 측도 지금 검찰의 수사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고 헌재도 재판하는 헌재도 못했고 네. 뿐더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피고인은 아니지만 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이 지금 피고인으로서 네. 아마 그쪽은 일부 수사 기록을 어제 공판 1차 있었기 때문에 네.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확보했다고 검찰은 했어요. 변호사가 이경재 예, 변호사가 100%. 그럴 겁니다. 예. 근데 그 기록, 그 수사 기록을 대통령 측과 공유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저께 답변서의 내용이라는 거는 그냥 부인의 일관이고 모르쇠의 일관이고 내용적으로 근거는 없는 네. 거로 보여지고요. 네. 이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에게 전가하죠. 또 최순실은 어떤 입장인지는 분명하게 안 나오고 있고 안종범, 정호성은 대통령을 물고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코너에 나와가지고 네. 여기는 그렇습니다. 예. 공동 수계 네. 이런 예. 표현도 한번 맞습니다.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거죠. 이 사람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최소한의 그 의리조차도 없는 거죠. 조폭은 의리는 있잖아요. 넘어가시죠. 아니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게 제가 보니까 최순실 씨는 지금 모든 범죄 혐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없다라고 눈을 치켜뜨고 재판장을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고요. 네, 그 눈빛은 대단한 눈빛이죠. 그러니까요. 그 레이저 비슷한 강도인 것 같아. 예.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주변 관리를 잘못한 것이고 죄가 있다면 최순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또 어제 답변서에서 그런 주장을 한 거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다투는 이런 상황.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을 별거 아닌 사람, 자신을 그냥 개인적으로 도운 어떨까요? 안학내 수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자로서 이런 정도로 가는 것 같고요. 최순실, 그러니까 안종범, 정호성 또 국회에 나왔던 고영태라든지 차은택은 최순실은 선생님에 준하는 정도의 그렇죠. 카리스마가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최순실의 어떤 보이는 그 눈매는 대단히 강렬한 눈매거든요. 눈매를 보면 통상 눈매를 보면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라든지 어떤 의지력 이런 것이 이제 관찰되어진다고 하는데요. 저는 최순실이 일정 부분은 돌을 좀 닦은 사람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그 눈매를 보고서요. 그래요. 그 이제 차은택 씨나 고영태 씨는 일종의 박근혜 최순실 공동정부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게 지난 국조에서의 증언인데요. 그런 내용을 좀 보면은 이게 어찌됐든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나긴 하겠습니다만 공동 수괴, 공동 정범인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수괴인지 단독 수괴인지 그게 좀 결판이 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그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는 빨리 헌재가 결정을 좀 내려줘야 된다는 국민적 당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AI 문제부터 해가지고 너무 심각한 현안, 칠레 외교관 사고 친 것부터 해서 라면값 오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지금 이대로 그냥 막 국정에 함부로 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런 비판이 많은데 헌재가 좀 서두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건은 수사기록 확보인데요. 수사기록 확보하지 못하면 검찰에서 불렀던 증인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430명쯤 됩니다. 그 사람들 다 불러서 또 증인 신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물리적으로 그중에 중요 증인들로 뽑아 쓰더라도
좀 물리적으로 저는 3월에 그 결정이 힘든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록을 빨리 가져다 봐야 되는데 네. 소위 이제 송부 촉탁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지금 오늘자 기사를 보면 국회를 통해서 국회가 신청을 하고 네. 그러면 헌재가 채택을 해서 송부 촉탁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을 네. 하게 하거나 아니면 국회가 다시 신청을 해서 그 송부 촉탁이 여의치 않으면 직접 헌재가 검찰청에 가서 서증 조사를 하는 방식.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방향은 네. 맞고요. 네. 방향은 맞고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이든 네. 서증 조사든 저는 헌재가 조속히 심리해서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그랬고 네. 통진당 해산 결정, 해산 심리 사건에서도 다 재판 기록, 수사 기록을 가져다 봤습니다. 네. 예, 그래서 헌재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의지에 따라서 당겨질 수도 있고 늘어질 수도 있는데 객관적으로는 3월 안에 모든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면 이정미 아니요. 지금 제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의지만 네. 있으면 네네. 그 기록만 가져다 보면 네. 3월 13일까지는 결정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라는 거죠. 의지의 문제다. 예. 야, 그 관련자가 430명이나 되는군요. 저 이렇게 물론 등장인물이 많은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이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국정조사 특위 이 위증교사 의혹 문제가 네네. 이게 좀 일파만파 심각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을 마지막 이슈로 하는 거죠. 지금 제가 회의 가셔야 돼가지고 그거랑 이제 우병우 수석 얘기를 좀 여쭤야 되는데 우선 요 문제부터 좀 짚어주세요. 이만희 의원, 이완영 간사 이대로 두고 국조특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아직 그 공감대를 이루지는 못했는데 우리 당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완영, 이만희 의원과 정동춘 이사장, 그다음에 노승일 부장, 그다음에 박헌영 과장 이 5사람이 국조특위에서 위원들 대 증인 혹은 참고인의 자격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답으로 주고받으면 전 진실이 바로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22일 날 예정된 아니 22일 문제는 아니고 그게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이완영 간사, 이만희 의원의 사임을 반대합니다. 그 자리에 만약 사임을 하게 되면 그분들 증인으로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되는데 현역 국회의원을 아마 새누리당이 증인 채택해주는데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아무리 비박친박이라도 설사 동의를 해서 채택을 하더라도 그 이완영 간사나 이만희 의원이 증인으로 그 자리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완영 간사는 지금 책임을 정동춘 이사장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문에 보면 이완영 간사 입장에서는 자기 억울하다고 했으니까 억울하다면 세게 정동춘과 만난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정동춘 이사장 입장에서는 이완영 간사가 위증교사가 아니면 정동춘 이사장이 기획해가지고 위증을 심어준 사람이잖아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셈이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영어로 치면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두 분만 붙여놓으면 저는 진실이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가 이제 재판을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22일 우병우 청문회는 우병우와 조혁대위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위증교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굉장히 폭발력이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날 붙여놓으면 우병우만이 만세 부를 겁니다. 우병우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추가 청문회 삼성, 포스코, KT와 함께 위증교 사건에 대한 추가 청문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22일 이 참고인들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그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그래서 김성태 위원장이 긴급하게 소집한 회의에 민주당이 전체 불참한 건가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새누리당 쪽에서는 박영선 의원도 고영태 씨를 따로 2번이나 만나지 않았냐. 네. 만난 거 자체가 뭐가 문제냐. 만났지만 위증교사 한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박영선 의원님은 그 아시다시피 국정조사 우리 청문회에서 네. 최순실 육성 녹음 파일을 입수해서 틀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 태블릿 PC를 훔친 걸로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위증교 사건이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국조농단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뿌리를 밑둥을 완전히 쳐내기 위한 엄청난 그 기획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의원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고영태를 만나서 전후의 과정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네. 어느 한쪽은 의혹을 덮는 쪽의 접근이고 한쪽은 네. 의혹을 밝히는 쪽의 접근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성질의 만남이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병우 수석이 22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네네네. 국민들이 현상금을 걸고 현상금 액수가 점점 높아지니까 이 압력을 못 이긴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계산을 한 것이냐 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어떤 판단을 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이제 얕은 그 법률 지식은 깊네요. 법률 지식은 깊고 그것을 얕게 행동한 거죠.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법꾸라지 뭐 이런 별명 애칭도 붙여줬는데. 네, 법꾸라지. 예. 더 이상 도망 다니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왔습니다. 첫째가 대국민 이미지가 너무너무 안 좋아졌고 관련된 사람, 특히 김영한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 일지에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친인척되는 서울 고검장 인사도 등장하고요. 네. 뭐 그걸 제가 공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더 이상 뭐 도망다니기 어려운 상황. 두 번째는 충분히 이 대비를 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다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2일 청문회가 나오면 정말 창과 방패의 대충돌, 대서사극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정면 승부를 해서 진검 승부를 한번 해보자. 지난번 김기춘처럼 모르쇠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한번 부딪혀 봐달라는 얘기를 우병우 씨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우병우 씨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전략을 쓰지 않겠습니까? 김기춘 전 실장처럼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병우 수석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처럼 확실한 단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에는 국정조사 현장에서도 전부 모른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는데요. 그 야당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를 해야 가능한 창과 방패의 게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조사의 한계는 좀 인정을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뭐 수사기관이 아니고 어쨌든 국민들께 뭐 지금 한 달여 이상 지금 잠적을 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정조사장에 일단 출연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우병우 민정수석은 그냥 김기춘 전 실장처럼 모르쇠로 일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의 근거를 갖고 저는 그 대응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야당 입장에서도 뭐 결정적인 스모킹건이야 뭐 어렵겠지만 충분히 하루 종일 집중해서 청문회를 하다 보면 이번에는 증인도 많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의 균열은 저는 드러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좀 기대가 됩니다. 일종의 예고편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늘. 특히 오늘 이제 모 신문에서 이제 또 쓴 기사이기도 한데요. 우리 장윤성 기자님이 특히 관심 있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NSC 국가안보실 상황반장과 해경
네. 상황실장 간의 교신록 맞습니다. 한 라인을 말씀드렸습니다. 네네네. 거기에 관련해서 김석균 해경청장의 위증이냐 맞습니다. 아니면 해경 상황실장 위증이냐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네. 도처의 그 교신록이 가장 중요한 움직일 수 없는 팩트고 증거입니다. 그것의 확보를 하는데 당시 광주지검장이었던 변찬우 지검장이 지휘하에 어렵게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 해경 서버인데 네네. 그거와 관련돼서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그 그렇습니다. 압수수색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네. 그 언동이 나왔죠. 예, 수색하지 말아라.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하나의 쟁점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단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 민정수석이 아니라 민정비서관 직위였고 민정비서관으로서 비서관이 그 세월호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해서 해경 상황실 서버를 수색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민정수석도 못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건 정말 일선에 한다는 거는 네. 직을 걸고 하거나 아니면 완전 착각이죠. 본인이 그 정도 힘이 된 그 과시인데요. 네. 민정비서관이 했다는 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튼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결국은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22일 국정조사에서 상당한 수준의 비밀의 문이 열릴 수 있겠다라는 긴장감이 감도는 이런 상황입니다. 박영수 특검팀이요. 박근혜 대통령 계좌 추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뇌물 말씀 다 하세요. 네. 저는 또 30분이 다 돼가는요. 네, 26분입니다. 27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의원님하고 그 말씀을 나누다 보면 너무 재밌어서 얘기에 계속 빠져들다 보니까 이거 끊을 수가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마 이거 지금 예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똑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거 중간에 끊으면 안 된다. 빨리 하시죠. 예, 회의는 다가오지만. 그러니까요. 계좌 추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결국에는 뇌물죄 여부를 밝히는 핵심 단서가 될 거냐 아니면 이것이 결국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으로 비롯된 여기까지 확장될 것이냐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있을 법한 사람인데 있지 않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죠. 정유라입니다. 정유라. 예, 도대체 이 사람의 실체가 뭐냐. 네. 독일 정부도 체포해서 보내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금 세탁에 혐의를 두고 있고요. 네. 독일 경찰도. 네. 근데 정유라는 정유라. 이게 이제 부지불식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정유라 제가 말씀 잘못했습니다. 네. 정윤회 아닙니다. 네. 정유라가 도대체 누구냐? 정유라를 위해서 35억 플러스 거의 한 90억 가까이 지금 삼성이 지원을 했다. 또 200억 계약서도 나왔다. 204억,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계좌를 추적하겠다는 얘기는 이 흐름들을 기본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독일에 왜 거처를 정했고 거기에 자금이 이동됐고 그 비덱 호텔 이런 등등 이런 거는 뭐냐. 이 대목에 착안하면 굉장히 중요한 자금의 흐름이 저는 밝혀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당한 수사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인터뷰 됐으니까 홍한선을 다시 한번 일을 좀 드리고 싶은데 홍한선 기금운용본부장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계좌 추적 내지는 그분과 관련된 수사를 좀 세게 하면 저는 이런 커넥션들 삼성과의 커넥션이 저는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정도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유라 씨 얘기하다가 삼성과 홍한선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계좌 추적의 이 흐름이 박 대통령에서 출발은 하지만 이게 삼성까지 전반적으로 다 자금 흐름을 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봐야 됩니다. 그걸 통으로 봐야지 이게 실마리가 풀리죠. 지금 예를 들어서 박상진, 장충기 지금 이제 사법 처리하겠다는 이제 기사들이 나오죠. 당연한 수순인데요. 궁극적으로는 대가 관계 왜 그랬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결국은 저는 계좌, 돈의 흐름 네. 이것을 보지 않으면 네. 예, 저는 밝힐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상진 사장, 장충기 사장 이 두 사람으로 꼬리 자르기 해도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상당히 이득을 얻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간을 30분을 넘겨가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이제 아니요. 아유,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 또 뭐 말씀드렸습니까? 출연할 텐데요. 뭐. 내일 또 나오세요.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잖아요. 네, 정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네, 듣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